지난 8월 22일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해군의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해 옆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 뉴스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런 사건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근 영국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가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산소 시스템이 오작동해 함장과 장교 21명을 포함해 중국 승무원 55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해 중국 잠수함 침몰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 사고가 지난 8월 21일 서해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중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은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 장애물에 부딪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적을 가두기 위해 놓았던 덫에 자국군이 희생된 것입니다. 영국 기밀 보고서에는 이 사고로 장교 22명, 장교 생도 7명, 부사관 9명, 수병 17명 등 승조원 55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영국 해군 잠수함 대원은 데일리 메일에 핵잠수함이 덫에 갇혔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결국 공기청정기와 공기처리 시스템도 고장났을 수 있다. 그들은 공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고 이는 질식이나 중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잠수함인 93형 잠수함은 길이가 110m이며 배수량은 7200t, 최고 속도는 수중에서 30노트며 무장은 533mm 어뢰 발사관이 6개고 순항미사일을 16발에서 24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승조원은 최대 100명이며 모두 6척이 실전 배치 중인데요. 극구 감추고 싶었던 잠수함 침몰 사고가 사실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중국은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잠수함 결함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서해에서 잠수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대만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 공개했습니다. 진수식에 참여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국민이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다. 하이쿤은 길이 80m, 배수량 2,500톤부터 3,000톤으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대만군은 오는 2025년 3척, 2027년에는 4척을 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자국산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기쁨도 잠시 역시 대만의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대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겁니다. 의혹의 불씨는 잠수함 건조를 지휘한 전직 참모총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참모총장이 일부 대만 언론에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 중 프로젝트를 내내 방해한 인물이 있다고 폭로했고 낙찰하지 못한 업체가 기밀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만 정가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어도 국내 정치가 이러니 대만을 보며 답답해진 미국에서는 또다시 한국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의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핵잠수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야 하는데 호주에서 가까운 한국에는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이 이곳에서 정비를 하면 더 빨리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구와 잠수함 정비 능력까지 갖춘 한국은 이미 잠수함 강국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장보고 3급 두 번째 잠수함이자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중형급 잠수함인 안무함을 2020년 진수했습니다. 안무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시속 37km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일본함인 도산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입니다. 안무함은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안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데 특히 한화오션은 이미 4세대용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세대 무인 잠수정은 50터부터 60톤 크기의 20터부터 30m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오르카사가 설계한 잠수정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잠수정에 속합니다. 미국 이외에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개념 설계한 것은 한국의 한화오션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 핵잠수함인 김구농영웅함을 진수한 데 이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크고 너무 비싸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사실 소음이 크면 치명적입니다.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어떠했는가를 예로 듭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14,400km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로 핵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10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하며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해전이 끝난 후인 35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디젤 잠수함의 무력함이 입증되자 당시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미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만 운용합니다.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25노트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장시간 항해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고속 항해 시 배터리가 1시간 만에 방전돼 느린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 기동 등 수중 작전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차에 비유하자면 핵 추진 잠수함은 고속 열차인 KTX이며 디젤 잠수함은 완행 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은 3조 6천억 원이나 되고 영국 최신형 아스투트급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은 2조 원이나 되지만 문제는 최근에 재래식 잠수함 건조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효용성을 따지면 핵 추진 잠수함이 더 가성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북한 신형 전술핵 잠수함이나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감시 추적하려면 배터리 성능 문제 등으로 그물처럼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데 수중 고속 주행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한 척만으로 가능하다.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재래식 잠수함 5척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구농영웅함은 일각에서는 딱 봐도 낡았다. 오래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무리하게 짜깁기했다며 폄하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낡아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군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수년간 한반도의 가장 주된 군사 전략은 독침 전략으로 유사시에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독침을 찔러 치명상을 입힌다는 자주국방 전략이었습니다. 이 독침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은 심지어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손을 꼽는 극빈국들조차도
자신들만의 필살기라는 독침에 해당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함부로 그들에게 군사적인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침 전략을 분석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정보 분석기관으로도 잘 알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관련 정보기관에서는 한국이 매년 7.6%의 군사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인접한 국가로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독침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한국과 전쟁을 치른 국가들은 어렵게 승리를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한국이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에서 상대방과 맞붙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하더라도 병사들이 소규모로 벌이는 국지전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한방에 게임을 끝내 버릴 독침 전략으로 상상 못할 파괴력을 가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국 정치신문은 한국군이 급격하게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우려될 정도로 갑자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실테라같이 꼬여있는 복잡한 국가이지만 이상하게 군방비 증강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엄청난 개발도 진행 중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화력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용인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국방비가 매년 증가해 왔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나름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만족함이 없이 화력에 집착한다는 해외의 분석이 틀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모두 이렇게 국민들이 화력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 일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일본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군대는 단순한 방어용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주일미군이 주둔해 있고 기존의 자위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1%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는 수십 년간 지켜져 온 것으로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하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1976년 GNP 대비 1% 이내로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일본 내각에서 원칙을 제도화했습니다. 일본의 GDP는 작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을 충분히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의 리먼 쇼크로 인해서 일본의 GDP가 급감한 것도 방위비가 1% 아래로 묶인 요인이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2년 처음으로 1% 방위비율을 전격적으로 깨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고위급 군사분과 의원회에서는 실제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때 보수 고위급 의원들이 일본도 한국과 같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극우 색깔을 띠 아베 전 총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기회였기에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무기를 더 구매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일본이 한국과 같이 GDP의 3%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일본은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린 데다가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다급하게 방위비를 올린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국방부의 계속된 서프라이즈 발표입니다. 이 발표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장성급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의 막료장은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서 반응한 것은 한국에서 상식을 벗어난 타임테이블 가운데 무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 4의 경우에는 이미 전술핵 수준인 TNT-1노트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졌는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고 한 달 뒤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한 극우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과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수천 KM 미사일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 등은 한국 국방부의 태도가 매우 이상하다는 말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는데요. 수개월 전 의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순항미사일 개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이 한국이 어떻게 순식간에 개발을 했겠냐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현재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 완료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4개국만 가능하다는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순으로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현무의 파괴력과 결합한다면 일본 전역이 그대로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펄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현무는 양산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 후 금세 만들어 리필해놓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본이 봤을 때 가장 이상한 한국의 타임테이블은 최근에 발표한 SL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 SLMB 그 중에 가장 이상하고 종합적으로 더욱 말이 안 되는 국면을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SLBM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핵잠을 모델로 한 잠수함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잠을 만들 수 없음에도 역시 한국의 김현종 안보 제2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이라 지칭했으며 이번 도산 안창호 함이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8번째인 SLBM 발사를 성공시킨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이상한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미 간 기관을 통해서 승인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사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일본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하면 일본의 막료급 장성이 한국 국방부 창고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냐라면서 일본도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무가 양산 제재에 들어갔다면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이겨낼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일본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가 현무가 곧 양산 제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미 양산을 다 해놓은 게 아니냐면서 저들이 말한 것은 이미 다 해버린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일본의 누리꾼들은 한국에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 건 의심스럽다. 혹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베가 일본을 망쳐놓는 동안에 한국은 바이든이 들어서자마자 창고를 개방했다며 한국의 수년간의 군사력 행보에 관해서 매우 우려를 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의 그러한 성향을 알고 있으며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 일본은 물론 중국 등에 둘러싸여 항상 피해를 본 한국이기 때문에 화력에 집착하며 묵묵하게 곳간을 채워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군사기밀로 항상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공개하는 무기들과 스펙을 보며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특집 방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대국이 아니라 이제 군사파워도 세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5아이즈까지 제1순위 국가로 영입을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본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화력은 아무리 모아도 모자라다며 자주국방을 위해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이 한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에서 드디어 일반에 공개된 한국의 경항모 모형도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33년까지 약 2조 300억 원이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만큼의 기대와 우려가 항상 공존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놀라운 속도로 진일보하고 있는 첨단 미사일들과 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가속화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한 경항모 사업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무장 탑재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항모함을 만드느니 차라리 중대형 항모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러한 세간의 우려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의 모형은 분명 경항모라고는 우기고 있지만 실제 재원이나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고 염려해왔던 경항모의 빈약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중 특히 현재 경항모 사업을 실질 주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모형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한국형 경항모함은 길이가 270m, 폭이 60m로 개발 초기 240m였던 전장의 길이가 무려 270m까지 늘어나 있었고 경하 중량이 3만 톤급이라고는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만재 중량으로 판단해본다면 4만 톤급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경항모의 거대한 크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폭발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스키점프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5만 톤은 좋게 넘어 보이지만 우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아무튼 우리가 경항모라면 경항모인 겁니다. 키키키윽. 솔직히 경항모 너무 실망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물에 둥둥 뜬다고 합니다. 경항모라면서 어째 너무 커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 탓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배 이름이 그냥 경항모라는 수준 아닌가? 그러고 보니 경하 39,000톤 애만재 49,000톤도 3만톤대라고 할 수 있으니 경항모 맞네. 솔직히 길이가 300m 안 되면 경항모지 뭘 놀라고 그래? 이런 경항모라고 애초에 말했다면 조금의 걱정도 안 했겠다. 오래전부터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반대했던 이들의 모든 우려를 한순간에 불식시킬 만한 결과가 나오자 진심 어린 환호와 찬사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의 이유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의 스펙이 웬만한 중형 항모들의 스펙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중항모라 불리는 45,000톤급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길이 257.3m, 폭 32m이며 프랑스의 42,000톤급 샤를드골 항공모함도 길이 261.5m, 폭이 64m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형 경항모가 길이 280m, 폭 73m인 영국의 권 엘리자베스급과 비교될 정도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단순 비교표만 보아도 길이와 폭 차이가 10m 차이뿐인 한국형 경항모의 스펙이 결코 3만 톤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깜짝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의 압도적인 의용대로라면 한국의 경항모 사업을 반일 감정의 결과물일 뿐이다라며 폄하하던 중국과 최근 독도 도발과 더불어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일본의 해상전력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국제해양방위 산업전에서 공개된 우리 전력 중 경항모 사업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우리 해상전력 핵심 전력 증강 기술력이 이번에 공개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체계를 주력 전시품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중 특히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대폭 강화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각국의 잠수함 전략의 핵심 요소는 소음을 극한으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을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디젤 엔진을 가동시키려면 공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때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매우 높아 디젤 잠수함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동력원인 원자력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연료 재보급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납축전지보다 수많은 장점을 가진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해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납축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약한 힘과 낮은 에너지 밀도, 함내의 수소 및 황산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과 관계없이 축전지를 최대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전속항해가 가능하며 수명도 2배 정도 깁니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는 순항 속력으로 항해 시 납축전지에 비해 1.5배 이상, 최대 속력으로 2배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 때문에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심지어 잠수함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기존 잠수함 운용 선진국들에서도 앞다투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3,600톤급 장보고 3배치 2위 핵심 성능인 자망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를 최초로 적용하여 2025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용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2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러브콜이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장보고 2가 리튬이온 전지체계를 탑재하게 된다면 연안 잠복 임무에서는 완벽하게 핵잠수함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죠. 우리보다 앞서 리튬이온 전지체계를 탑재한 일본 소류급 잠수함의 자망시간으로 장보고 잠수함의 자망 능력을 예상해보자면 오노트 운용 시 작전 시간이 2094시간으로 늘어나며 이것은 무려 87일 동안 바닷속 자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자력 잠수함 역시도 식량 보급과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90터부터 110일 정도를 1주기로 운용하는 것을 본다면 이와 비슷한 자막 능력을 보유한 리튬이온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게 거의 핵잠수함급에 준하는 대안으로서 건조할 능력만 갖춘다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두 무기를 중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력이 빠를 뿐만 아니라 30km 정도로 낮은 고도로 침투하기 때문에 조기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지상의 요격체계가 발동한다 해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무기는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50터부터 100% 이상 증가하며 방향 제어용 날개가 추가되어 탄도미사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 중간 추적을 하거나 낙하 지역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두 무기들의 사기적인 특성상 소형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형화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에서 운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형 수직발사관을 지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활발한 SLBM 개발과 더불어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로 인해 800km라는 사거리 제한의 족쇄가 사라졌으니 당장이라도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을 도입해 사거리 1600km의 현무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 군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되자마자 사거리 1000터부터 3000km급 중거리 미사일과 SLBM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에서 진짜 우리나라 해상전력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계별로 3대씩 총 9대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배치 13대엔 SLBM 6발씩, 배치 236대엔 10발씩 탑재한다는 구상입니다. 합치면 총 78발이 SLBM 미사일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리튬이온 잠수함에서 사출되어 고작 2000km의 사거리만 되어도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 주변국들의 핵심 도시를 완패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항모급 경항모로 해상에선 일본과 중국의 해상 전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실질적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SLBM으로 적에게 한국을 건드린다면 끔찍한 악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영예와 영공을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012년 강대국 한국이 또 한 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SLBM 2번 연속 발사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8번째 SLBM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국이 잠수함 전력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려 하는가 라는 군사 칼럼을 제시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함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이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SLBM 미사일을 완성한 한국의 준비성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전부터 SLBM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해왔던 게 확인되었으며 군사정보 매체에서 떠돌던 한국군 SLBM 미사일 보유설이 기정사실화되었죠. 현무 5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 4 SLBM 미사일까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미사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최첨단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에 큰 보탬이 돼주고 있죠. 한국이 SLBM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 견제를 원하며 한국의 SLBM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SLBM 미사일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보유했던 잠수함의 수량은 불과 9척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탐탁치 않은 한국 정부는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잠수함 증가 계획인 KS를 공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후 현재 한국 해군은 공격형 잠수함을 27척까지 늘릴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SLBM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형 SLBM 잠수함 9척이 아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지역 강국을 뛰어넘고 강대국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강대한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미사일을 2번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수중 사출 시험은 전 세계 군사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지 못한 SLBM 미사일을 세계에서 8번째로 한국이 보유한 건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2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SLBM 도산 안창호함을 즉시 동해에 주둔시킬 계획을 준비 중이죠. 다만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이 극비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사일 성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SLBM 미사일 같은 대전략급 무기의 단위 전략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죠. 현재 동해에 배치될 한국 최초의 SLBM 미사일에 대해 일본과 중국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SLBM 잠수함은 기존 어뢰만 발사하는 형식의 재래식 잠수함이 절대 아닌 현무포 미사일이 발사가 가능한 지상 타격용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와 대도시를 공격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죠. 지금도 세계 군사력 6기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SLBM 잠수함 발사여 탄도미사일 보유국에 한국이 포함되었군요. 동북아의 국제 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꼽히는 SLBM 미사일 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 시설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SLBM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자만 능력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작전거리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뒤바꿀 대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성과는 SLBM 미사일 개발이 절대로 불가능한 전범국 일본을 땅 위로 만들어버리는 대전략 무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 되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할 시 한국군의 잠수함은 베이징 해협으로 진입 후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SLBM 잠수함에는 지상 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포 SLBM 미사일을 6배나 되는 SLBM 미사일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중국 전역을 폭격해버리며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산 안창호함에는 총 6발의 SLBM 미사일이 탑재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력을 발전시켜 탑재 수량을 증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처럼 장보 고산급은 건조 단계에 따라 배치 2, 3으로 나뉘는데 SLBM 미사일은 배치 1에 10발이 배치와 3에 각각 14발이 탑재되는 형식이죠. 계획보다 6개월가량 인도가 지연됐던 도산 안창호함 역시 꼼꼼한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우리 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이어 7,000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여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SLBM 개발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 제조 기술을 넘겨받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00년경에는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성공 후 2003년에는 본격적인 핵잠수함 건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로 중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상 강대국 대열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 특히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번째 잠수함 수입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독자적인 한국형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를 쓰지만 한민족은 일본 따위가 방해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포기할 민족이 절대 아니죠. 오늘날 잠수함 기술력을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한국은 전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잠수함 함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